비명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불길이 먼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연기는 마치 교활한 뱀처럼 좁은 골목길을 휘감아 돌고 하늘에선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처럼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죠. 육중한 도끼질 몇 번의 문짝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품에 꼭 껴안지만 그 아이들은 무자비하고 확신에 찬 기마병들의 손에 속절없이 빼앗깁니다. 남자들은 살점을 파고드는 밧줄에 묶여 구타와 고함 소리에 내몰려 줄을 섭니다. 이 모든 아비규환의 소음은 거대한 화염의 포효와 말발굽 소리에 흔적도 없이 먹혀버리죠. 여자들은 머리채를 잡힌 채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갑니다. 그 그림자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공기는 질식할 듯한 공포로 가득 차 있고 재의 맛은 땀과 피의 짠맛과 뒤섞여 혀끝을 맴돕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지 그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기 속에서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또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졌다는 표현은 전혀 적절하지 않겠네요. 이 지옥 같은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존엄성과 자유, 심지어 희망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새로운 시련의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몽골인들에게 포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리품이자 도구이며 다음 정복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이었죠. 그리고 카레베이는 대신 밧줄에 묶인 이들에게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단 하나의 질문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 잊혀진 제도적 잔혹함의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즐기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성문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들려오는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기이한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목청껏 소리치던 수비대원들은 이미 사라졌고 그들의 절규는 돌바닥을 내리치는 말발굽 소리의 규칙적인 리듬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죠. 몽골군은 도시가 마치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전선도 질서 있는 방어도 없었습니다. 한때 시장의 흥정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리는 이제 연기와 혼돈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략자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베어 넘겼는데 그 모습은 광분이라기보다는 냉혹할 정도로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힘의 진정한 심장이었죠. 공포는 전쟁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칼날보다도 세심하게 연마된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 문은 몇 초 만에 박살났습니다. 남자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연장을 집어들었지만 팔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골목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쳤지만 이내 포위되어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죽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살려두었습니다. 그 결정은 경고도 없이 아주 신속하게 내려졌죠. 기마병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한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다른 기마병이 손짓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 혼돈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의해 강요된 질서였죠. 곧 도시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생존자들은 광장과 안뜰로 가축처럼 몰렸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얼굴은 잿더미로 얼룩졌죠. 밧줄이 손목과 목, 허리를 휘감으며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원치 않는 사슬로 엮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평생 본 적도 없는 남자와 함께 묶였고 아이들은 기진맥진하여 비틀거리는 노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늘에서 본다면 마치 가축대를 분류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는 그 상황은 학살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살은 적어도 끝이라도 있지만 이것은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포로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팔뚝이 굵은 대장장이가 옆으로 끌려 나왔고 석공으로 이름난 남자가 무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염색과 직조 기술을 아는 여자는 다른 구석으로 끌려갔죠. 두 가지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서기관은 줄에서 밀쳐져 나와 장교 근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친절함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선택된 것뿐이었죠. 그들의 목숨은 그들의 기술에 의해 구해졌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끝없는 진격을 위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행군이 시작되자 밧줄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한때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성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시체와 불타는 목재더미를 지나 피로 더럽혀진 우물을 넘어 탁 트인 시골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들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앞에는 오직 불확실성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첫 번째 폭풍 후에서 살아남았으니 최악은 피했다고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감시하는 기마병들의 입에서는 자비라는 단어가 나올 리 없었죠. 그들은 늙은이나 어린이를 위해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비틀거린 사람은 주저없이 참수당했고 그 교훈은 말 한마디 없이 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등 뒤의 불길이 점점 작아지면서 진실이 모든 포로의 심장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생존은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히 올가맨 사슬이었죠. 남자들에게 그 사슬은 노동과 탈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무리에서 끌려 나온 여자들에게 시련은 또 다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속삭이지만 감히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던 형태로 말이죠. 그들의 생존은 힘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행군의 밤이 깊어지자 여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탁 트인 광장이 아니라 권력이 가장 잔인한 형태를 띠는 어둠 속에서 결정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포로들을 분류하는 작업은 결코 무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밧줄에 묶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들은 항상 가장 먼저 지목되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인간이 아닌 오직 육체를 보는 눈으로 줄 사이를 훑고 지나갔죠. 얼굴을 살피는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심 대신 냉정한 계산만이 번뜩였습니다. 나이, 미모, 건강 상태는 한 여성의 생존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평가하는 침묵은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귀족의 딸들, 그리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이들은 지휘관들을 위해 따로 빼돌려졌습니다. 이 여성들이 따로 구분된 이유는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최고 계급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시가 완벽하게 함락되었다는 증거이자 승리의 전리품으로 퍼레이드에 내세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성을 다지거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강제적인 결혼에 내몰렸고 다른 이들은 첩으로 끌려가 자신의 집을 짓밟은 남자의 변덕에 따라 목숨이 좌우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여성들도 결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불길을 뚫고 돌진했던 병사들은 이제 그들의 몫을 챙겼습니다. 여자들은 마치 시장 가판대에서 약탈한 물건처럼 그들 사이에서
보상으로 나뉘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중국의 연대기 작가들은 전투가 끝난 후 여성 전체 집단이 소포처럼 분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범한 병사들의 막사로 사라졌고 다른 이들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은 결코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과거에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몸과 영혼 모두 제국에 흡수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시련은 가족에게서 끌려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팔에서 찢겨나갈 때 비명을 질렀고 이를 막으려던 아버지들은 그 자리에서 베어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버려진 채 딸들은 어디론가 실려갔죠.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도 다른 포로들과 함께 행군했지만 밤이 되면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남겨진 이들의 조용한 눈물 속에서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연대기들은 이러한 패턴이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체계적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여성은 전사들의 사적인 막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국 구조 자체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도록 강요받았고 다른 이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송되어 정체성이 지워지고 언어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을 끊고 가족을 해체하며 저항의 기억이 다음 세대로 쉽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정복의 도구였습니다. 이 경험을 가장 끔찍하게 만든 것은 그것의 필연성이었습니다. 여성은 협상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나 힘은 거의 의미가 없었죠. 때로는 남자들을 몸값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던 고귀한 출신 성분조차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안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죠.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낭비하지 않았고 그 유용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끌려간 이들에게 현실이 냉혹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죽음, 즉 몸은 살아있지만 자아는 완전히 벗겨져 나가는 죽음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복의 불길이 꺼진 후에도 여성들의 비명은 오랫동안 막사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막사로 사라진 모든 포로 뒤에는 그에 못지않게 잔인한 대우를 하는 병사들에게 남겨진 또 다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동안 남자들 역시 자신들의 운명이 결코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은 방패가 아니라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 힘은 휘어지고 착취당하며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소모될 운명이었죠. 학살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생존의 의미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전투나 도주 과정에서 그들을 버티게 해준 바로 그 힘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몽골인들은 그들의 존엄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들의 육체가 생산해낼 수 있는 노동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그들을 묶었던 밧줄은 자비심 때문에 느슨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을 끄는 가축처럼 탁 트인 들판으로 몰고 가기 위해 더 단단히 조여지고 매듭지어졌죠. 행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남자에게는 목적이 주어졌지만 그 누구도 예속의 굴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사들의 짐을 나르도록 강요받았고 마일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한 보급품 더미 밑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과 가축대에 묶여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 스텝지대를 가로질러 동물들을 몰아야 했습니다. 군대가 강에 다다르면 포로들은 목재를 끌어와 뗏목을 엮고 건널목이 완성될 때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물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땅이 거친 언덕으로 솟아오르면 똑같은 남자들이 참호를 파거나
야영지를 위해 땅을 평평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몽골인들은 속도를 요구했고 속도는 곧 일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공성전에서는 그 잔혹함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전사가 아닌 인간 방패로서 최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무기를 빼앗긴 채 그들은 적 도시의 성벽을 향해 몰려갔고 주인을 향해야 할 화살을 대신 맞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결코 오르지 못할 사다리를 날랐고 다른 이들은 성벽 밑까지 돌이나 통나무를 운반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공성 무기는 동물이 아니라 포로들의 행렬에 의해 제자리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등은 목재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질 듯했고 몽골인들은 채찍과 화살을 들고 뒤에 서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식량은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배급되었습니다. 전사들이 먼저 먹고 그들의 말이 두 번째였으며 남는 것이 있다면 포로들이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굶주림은 그들의 얼굴을 헬쑥하게 만들었고 쇠약함은 그들의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노동의 강도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죠. 비틀거리는 남자는 동정을 받는 대신 버려졌습니다. 때로는 행렬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목이 베이기도 했고 다른 때는 쓰러진 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군대가 전진하면서 그의 시신은 흙먼지 속으로 짓밟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국은 개개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서지기 전에 그들로부터 짜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할 뿐이었습니다. 절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한때 상인 학자 경비병으로서 존경받던 남자들은 침묵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끝없는 운반 작업으로 물집이 잡혔고 등은 채찍 자국으로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강한 이들조차 자신의 힘이 장작처럼 소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주어졌고 결국 탈진만 남을 때까지 점점 더 쇠약해졌죠. 그럼에도 몽골인들은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짜냈습니다. 포로는 유용한 순간까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그는 포획자들의 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격자들은 밧줄이 살갗을 파고드는 채 행군하도록 강요받는 남자들의 텅 빈 시선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몸은 구부러지고 영혼은 텅 비어버렸죠.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오직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의미에서만 살아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던 다른 모든 것, 가족, 자유, 자부심은 모조리 벗겨져 나갔습니다. 만약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서지고 여자들이 생존조차 상실감으로 느껴질 때까지 유린당했다면 줄 힘도 없고 선택권도 없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리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다는 사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가장 작고 약한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보호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순수함이나 잠재적인 몸값 때문에 살려두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종종 칼날 아래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몽골인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밀하게 가치를 측정했고 일하거나 싸우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저 부담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 전체 집단이 안뜰에서 학살당하거나 불타는 집에 버려졌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화염과 연기에 묻혔습니다. 몽골인들에게 이러한 살인은 잔혹함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책이었습니다. 죽은 아이는 결코 미래의 병사가 될 수 없으며 언젠가 고향을 되찾을 수 있는 전사로 성장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붙잡혀 끌려갔고 그들의 운명은 제국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하인으로 끌려가 물을 셔 나르고 불을 피우고 말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질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강한 아이들은 성장한 후에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바로 그 군대의 일원으로
강제 징집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급 시종으로 여러 가정에 흡수되어 명령과 구타 속에서 어린 시절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소녀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은 종종 공개된 광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아직 어릴 때 첩으로 끌려가 그들의 몸은 정복의 연장선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전사들에게 소유되지 않은 소녀들은 더 먼 곳으로 인신매매되어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노예 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에 이르기까지 소녀들은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시스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육체의 상거래 속으로 녹아들면서 이름마저 잊혔죠. 그들의 가족에게 그 부재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어머니들은 빼앗긴 딸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침묵이었죠. 이별의 절망이 이 순간들을 정의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산된 속도로 해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에 복종심을 더 깊이 새기기 위해 자식들 앞에서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도록 강요받았고 다시 만날 확률이 불타는 집 폐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큼이나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남겨진 소수의 아이들조차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 약탈 이후 이어진 행군은 작은 다리나 지친 걸음에 어떠한 친절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뒤처지면 기마병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행렬은 계속 움직였고 약한 자는 흙먼지 속에서 쓰러지도록 내버려졌습니다. 노인들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행군하기에는 너무 허약하고 속도를 맞추기에는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가에 버려졌고 그들의 시신은 약함의 대가를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제국의 눈에 노동할 수 없는 노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들의 숨결은 모닥불 연기보다 더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선별 시스템을 통해 몽골인들은 인구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젊음, 늙음, 가족의 유대는 제국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유용성이었고 유용성은 힘, 복종 또는 아름다움으로만 측정되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가차없이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도태에서 살아남은 이들 노동에 내몰린 남자들, 전리품으로 끌려간 여자들, 흩어지거나 살해된 아이들과 노인들조차 생존 속에서 안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흡수되었고 그 기계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수년간 계속해서 갈아댈 것이었습니다.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이들에게 몽골의 전쟁 기계는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출구가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몽골 막사에서의 생활은 두 번째 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사소한 굴욕과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펼쳐졌죠. 도시의 학살과 행군의 잔혹함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은 끝없는 봉사의 리듬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동이 틀 때부터 밤에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을 짓밟은 제국을 위해 노동했습니다. 막사의 공기는 취사 연기와 동물들의 악취 그리고 전사들의 날카로운 명령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포로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부서질 때까지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일상생활은 끊임없는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포로들은 가축대를 돌보는 임무를 맡아 양과 말을 이 목초지에서 저 목초지로 몰며 스텝지대를 수마일씩 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요리를 했고 노예들에게는 찌꺼기조차 허락되기 한참 전에
전사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포로들은 물을 길었고 연료로 쓸똥을 모았으며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 천막을 수선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결코 휘두르지 못할 무기를 수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언젠가 자신의 동족을 더 베어 넘길지도 모르는 칼날을 가는 작업으로 물집이 잡혔죠. 첩으로 끌려가지 않은 여자들은 주인의 의복을 짜고 깁고 꿰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했고 침묵은 강요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끊임없는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포로들은 언제나 소모품이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거나 옷을 잘못 꿰맸거나 식사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등 어떠한 사소한 실패도 죽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마병은 아무 이유 없이 하인을 베어 죽일 수도 있었고 아무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한 명의 목숨은 그들이 돌보는 동물 한 마리의 목숨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른 제국의 진격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포로들은 자신의 숨이 단지 잠시 유용하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고 살았습니다. 노예들 사이에도 가혹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대장장이, 석공, 서기관과 같이 귀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였지만 그들의 재능은 그들에게 깨지기 쉬운 생존의 방패를 사주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더 잘 먹었고 약간 더 안전한 곳에서 지냈으며 때로는 제한적인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착취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만큼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그들도 다른 이들처럼 소모품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드물게는 신분 상승에 성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연대기들은 자신들의 포획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칸의 직속으로 들어가게 된 장인들이나 외국 세력과의 교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통역사가 된 서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들은 나중에 몽골인들이 출신보다 재능을 중시했다는 증거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살아남는데 성공한 한 명의 포로 뒤에는 기록도 없이 소모되어 그 뼈가 스텝 지대 곳곳에 흩어지고 이름마저 역사에서 지워진 수천 명의 다른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막사는 공포 위에 세워진 세계였고 그 공포가 기계를 계속 돌아가게 했습니다. 포로들은 매일 아침 다음 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을 연료 이상으로 보지 않는 제국의 변덕스러운 필요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대해 아는 것은 노예가 된 이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목격자들, 즉 연기로 가득 찬 막사와 짐더미 아래 허리를 굽힌 채 침묵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에 대해 글을 쓴 이들로부터 전해집니다. 이 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저 지켜보고 기억했던 이들의 오싹한 기록을 통해서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몽골 지배하 포로들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을 보고 살아남고 혹은 전해 들을 만큼 충분히 들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 걸러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들, 중국의 연대기 작가들, 그리고 유럽의 여행가들은 모두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들을 함께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끔찍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들의 글에서는 텅 비어버린 도시, 노예가 된 여성, 기록에서 지워진 아이들의 무게가 메아리칩니다. 이것들은 결코 중립적인 보고서가 아닙니다. 폭력에 익숙했던 시대에서조차 믿기 힘든 무언가를 묘사하려는 처절한 시도들이죠. 가장 생생한 자료 중 하나는
몽골 궁정 자체를 위해 글을 썼던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기록입니다. 제국의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 쓰인 그의 연대기는 역설적으로 그 잔혹함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습격으로 수만 명이 학살된 도시들과 주민들이 집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다른 도시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몽골의 힘을 찬양하기 위한 신중한 단어 선택 속에서도 공포의 윤곽은 숨길 수 없이 뚜렷합니다. 제국의 비위를 맞추는데 덜 신경 썼던 다른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들은 정복의 여파를 절망적인 어조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서 찢겨나가는 어머니들, 자신들을 파괴할 도구를 끌기 위해 노예로 내몰리는 남자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에 팔려가는 소녀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공식적인 기록이 묻어버리려 했던 인간적인 세부 사항들을 더합니다. 라시드 앗딘이 인구 재배치라고 표현했을 법한 일을 다른 이들은 산산조각 난 가족과 거리에 흐르는 피의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록들도 같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지방 관리들은 몽골 군대가 자신들의 마을과 도시로 진격해 오면서 벌어진 참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노동에 내몰린 포로들, 병사들 사이에 분배된 여성들, 정복이라는 기계 속으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해 썼죠. 많은 중국 연대기 작가들에게 공포는 즉각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저항이 소용없다는 확신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자비를 바라며 항복했지만 결국 사슬에 묶이거나 학살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몽골의 칼날을 직접 마주한 적은 없지만 생존자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행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인들과 사절단은 동쪽에서 돌아와 악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로 막힌 강, 침묵에 잠긴 도시 전체, 길가에 쓰러져 썩도록 방치될 때까지 행군하는 포로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공포는 군대 자체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 마치 두 번째 침공처럼 여러 왕국과 궁정을 휩쓸었습니다. 몽골군이 유럽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그들의 명성만으로도 화살 한 번 닿지 않은 곳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기록만큼이나 소문에 의해 쌓아 올려진 이 명성은 몽골이라는 이름을 공포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종종 공황 상태를 유발했고 기마병들이 지평선에 나타나기도 전에 마을들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항복은 결코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들은 몽골의 지배하에서 살아남는 것이 도박이며 포로가 되는 것은 그 순간에 보이는 자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어와 세기에 걸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생포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진 자유가 아니라 도둑맞은 자유였습니다. 타인의 권력이라는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었죠. 생존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일,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다른 종류의 죽음을 견뎌내도록 선고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몽골 치하에서 생존은 거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느린 파괴였습니다. 그 도시는 여전히 기억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등불이 아닌 화염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전사들의 함성은 밧줄에 묶인 채 손에 쥔 것이라곤 공포뿐인 채로 집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함께 메아리칩니다. 포로들에게 생존은 공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칼을 피했다고 생각했던 남자들은 끝없는 노동 아래서 부서졌습니다. 목숨을 건졌다고 믿었던 여자들은 자신들의 몸이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아이들은 끌려가거나 살해당했고 그들의 미래는 시작되기도 전에 지워졌습니다. 한평생의 계절을 보아온 노인들조차 마치
그들의 세월이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처럼 베이거나 버려졌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몽골의 손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길고 무자비하게 이어지는 다른 종류의 종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제국은 그들이 점령한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어삼킨 사람들을 기반으로 힘을 키웠습니다. 사슬과 침묵 속에서 포로들은 정복의 진정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단지 영토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과 영혼, 그리고 기억까지 정복했습니다.